정부가 잠시 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적용 대상은 31개 투기과열 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또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인데요. 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 건데요. 관련 내용들 최유환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먼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어떤 제도인지 저희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집을 지금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이 월급쟁이들 사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맨 처음 지을 때 원래 있던 땅값, 택지비라든지 건축비에 이 건설업체의 이윤을 보장을 이렇게 그 건설업체들이 거기다 이제 이윤을 넣지 않습니까? 예. 확 부풀려지는 거죠.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지금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택지비하고 건축비하고 여기다가 적정 수준의 이윤을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보장하겠다. 이걸 민간에서도 하겠다라는 것이 그 분양가 상한제, 원래 분양 원가 연동제라고도 합니다. 원가와 원가 연동해서 연동해서. 너무 뻥튀기 하지 말고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뻥튀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토지비하고 기본형 건축비가 있고 가산비가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와 승인을 받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적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고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 이게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시절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결코 지금 막 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떨 때는 시행했다가 또 다시 집값이 또 죽게 되니까 예. 다시 이제 없애고 다시 또 시행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15년 4월 이후에 4년 7개월 만에 다시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뭐 질문해 주시죠. 예, 과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2007년에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민간 택지로 확대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기준은 뭐가 다른 건가요? 사실상 시장 규모 크기가 많이 달라졌죠. 예. 인구 구조도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변화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은 그 시장에 필요한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전 시장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2007년도에 있었던 상황하고 지금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9.13 조치라는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음이 급하죠. 급할 수밖에 없고 집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이냐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이제 좀 궁금해한 게 그러면 이번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이제 어디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예상되는 지역들이 좀 어디가 좀 아마 나오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방금도 리포트에서 나왔었는데 가장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강남이죠. 강남, 서초, 송파 여기다 플러스 강동까지 해가지고 강남 쪽에 있는 사구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신조어가 많은 게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 용산, 성동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여긴 당연히 들어가면서 경기도 인근에 있는 뭐 이렇게 과천이라든지 지방으로 치면 부산이라든지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밑에 하단 자막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일단 지금 발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예상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연결을 했는데 글쎄 뭐 일단 좀 예상했던 곳들인가요? 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딱 생각할 때 그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했던 부분인데 보도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 4구, 강동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라고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3구, 강남 3구에다가 예.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강남 4구라고 표현하죠. 예. 여기에 동별로 이렇게 쭉 22개를 이제 짚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뜬다라고 얘기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각각 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동을 따로 짚었고 예. 흔히들 이제 마용성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마용성이라고 예, 부르죠. 예. 여기에다가 저기 영등포구 여의도동까지 포함해서 예. 5개를 지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27개 지역을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네.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 특별히 예상 외의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아. 예상 외의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예.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뭐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려울 수도 지금 있겠네요. 원래 얘기할 예. 때 예. 내년 집값 불안정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예. 아예 경기도까지 진출하지 않겠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예, 예. 지금 그러진 않고 예.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움직임이 가장 예민하게 되는 지역을 예. 콕 찍어가서 그 예. 동별로 찍어 주었거든요. 지금 사실 상황이. 뭐 강북 일부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니냐 그쵸.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야기해봤자 강북 일부에서 강북구라든지 성동 그 위쪽으로 이야기가 예, 뭐 이야기가 은평구, 됐었는데 성북구도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발표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서 과열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은 서울 27개 동 지정에서 벗어났지만은 여기서 과열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정부의 터치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문기 실장이 맨 마지막에 지난 11일 날 실거래 조사를 했고요. 예, 예. 그 상설 조사팀을 앞으로 만들 거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자금 조달에 관련된 것까지 조사한다라고 하니 지금 상황 강력한 그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서울만 해당이 됐고 27곳 가운데 20곳이 강남, 서초 또 송포에 몰려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개포주공 1단지나 신반포 3차 또 경남 아파트 재건축 등 굉장히 지금 핫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지역 또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강남 그 서초동 쪽에 제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예. 사무실에 있었는데 재개발된다고 해서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핀셋 규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핀셋 규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11일 실거래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예. 거기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찝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은 물론이고 가장 예민하게 움직일 만한 곳 그리고 이제 학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구를 선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핀셋 규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이게 구단위가 아니라 이제 동단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동단위면 바로 옆동이 또 지정되지 않은 이제 옆동이 또 있을 그렇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지적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동은 이렇게 벗어났다라고 해서 이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지는 걸 이제 예. 풍선 효과라고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정부가 바보가 아닌다며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문기 실장이 따로 맨 끝에 11일 실거래 조사를 했고 예, 예. 상설 조사팀을 만들 것이고 이 부분에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파악할 것이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 풍선 효과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했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은 이유가 예.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지난 7월에 정부가 이렇게 민간 택지 상한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에 집값이 좀 계속해서 올랐어요. 이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그 상한제 발표하겠다니까 지금 오르죠. 예. 왜냐면 올랐죠. 상한제 발표하니까 오른 이유는 나중에 더 진짜 상한제 발표해서 집값이 확 죽기 전에 이미 올려놓겠다라는 그 시장의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장단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가 예. 상한제에. 원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은 기존 다른 지역보다 20% 내지 30% 예. 싸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미리 시장의 조작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예. 이건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예. 효과가 있든지 간에 학군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 결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정권이 얼마나 그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갈 것이냐 네. 시장의 압력이라든지 다른 압력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기득권 쪽에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렇게 비뚤어지지 않는 한 예. 이게 강력하게 추진하면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예.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논리로 따졌을 때 공급이 이제 그러니까 건설사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예.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또 이게 또 가격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예. 네,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게 사기업이 매매에 의해서 예.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쉽지 않은데 문제는 땅이 한정돼 있잖아요. 땅이 한정돼 있고 개발하고 공급해야 될 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숫자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얼만큼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거 역시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라면 이런 고민 안 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마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예.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건축하는 건설 회사들이 이익이 없었냐 이거죠. 이익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 시장과 정부가 대립하면서 싸웠어요. 예. 시장이 항상 이겼죠. 이번에는 김현미 장관의 결의를 봐서는 정부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공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지금 상황, 그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규제를 하면 물론 예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뭐 부작용을 낳고 또 그렇죠.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예, 예. 또 우려되는 점 중 하나가 분양가가 시세보다 사실 이제 낮게 측정이 되면 예. 분양 열기는 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일단 9억 원 이상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현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정부의 정책 가운데서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 지금 상황은 일단 집값 급등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고 예, 예. 얼마 전에 은행 관련돼서 정책 이야기하고 할 때 DLF니 뭐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 저 그걸 보면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난 저기도 끼지 못하는구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이 저렇게 그림에 보시다시피 예. 1년간 뭐 2배 초과하고 청약 경쟁률 5대1 이상이고 저기 뭐 1년 전보다 20% 이상 거기에 적용된다고 하지만 저거를 보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월급쟁이 입장에서 월급 받아서 언제 집을 사요? 9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어떻게 사요? 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또다시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내세울 때 균형감 있는 정책을 내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 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좀 부작용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 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뭐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죠. 예. 그러면 정부의 지금의 이제 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예. 어떤 입장이라고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펼치는 정책의 전체적으로 서민 친화적이다. 뭐 내지 뭐 일하는 사람들 친화적이라고 목표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향성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지향성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걸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양극화 수준이 세계 1위입니다. 예. 예. 미국이 1위, 우리가 2위예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자체가 양극화를 줄이는 상황, 돈 있는 사람들이 집 사가지고 막 부동산 불로소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적당한 집값으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서민 친화적으로 가는 그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넣고 하면서 바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예. 어떤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요거는 예상하세요? 제가 그 희망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꺾였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일반 시장까지 포함해서 구조가 다 바뀌어요. 예.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의 4분의 1씩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예전에는 뭐 4인 가구, 5인 가구 하지만 지금 한 사람이 살면 족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현재의 부동산 정책 내지 전체 시장 정책이 인구 구조에 비례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전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상황인 만큼 좀 더 엄중하고 정밀한 지금 핀셋 규제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현미경 규제로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요구사항도 많다라는 것을 좀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오늘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그 고양시하고 남양주를 비롯해서 부산의 동네 수용 전 지역 그래서 예. 조정 대상 지역을 42개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지금 서울 지역의 27개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저것이 빠져나가는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 압력을 받아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이쪽으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예, 예. 지금 나머지 지역들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고양이라든지 남양주 같은 경우는 KTX가 연결이 되는 지역이고요. 서울 제3기 신도시가 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예. 부산 동네 수용 뭐 이쪽 지역도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해제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쨌든 이문기 실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엄정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정비사업 지역으로서 집값 형성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해제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정책이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파장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해서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다 실패했다라는 가슴 아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만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부동산이라는 이 시장을 중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거기 시장을 통해서 돈 벌고 어쩌고 건축회사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양극화, 계급 문제 이런 것이 다 포괄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정부가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시장을 이겨본 적이 없는 그 정책에 대해서 네. 정부가 이게 포부를 이렇게 밝힌 것인 만큼 좀 더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희환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